안녕하세요, 유쾌한 가족 여러분. 유쾌한 전도 여행 톨킨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이 되고 노드만 퍼라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쓰이는 나무 한 그루를 사서 아이들이 자는 사이에 거실에 장식을 해놓았더니 다음날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누가 이렇게 한 거야? 한국말이 좀 서툴죠. 왜 마음에 들어? 물으니 이쁘답니다. 그 후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트리에 불을 켭니다. 꽤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걸 보면서 아직 아이와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아빠가 되는 건 어쩌면 이렇게 사소하게 아이가 좋아하고 또 슬퍼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또 그게 어렵죠. 우린 너무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우리의 눈과 귀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너무 쉽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꿈꿔왔듯이 아이에게 롤모델이 되는 아빠가 되는 것이 얼마나 요원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뭔가 미움을 받지 않으면 다행 같은데 아이에게 따라갈 만한 길을 먼저 걷는다는 것이 참 어렵죠. 아이는 어떻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게 될까요? 첫 곡 함께 하시죠. 인스퍼레이션 어린 시절. 왔었던 절망과 고통 살이 찬 웃음들 가려진 슬픔 누군가 날 도와줘 아들아 이리로 오라 오라 내 손을 잡으랴 내가 항상 영원히 함께하리 언제나 내가 있어 왔지
오라 오라 내 손을 잡으렴 내가 너와 항상 영원히 함께하리 오라 내 손을 잡으렴 내가 너와 항상 영원히 함께하리 지금 여러분은 톨킨, 루이스, 라이트의 유쾌한 전도 여행을 듣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못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DY는 게스트로 못 나오는 팟캐스트. 오늘도 제 옆에는 이 여행의 컴패니언, 라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톨킨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뭐 요즘에 또 시즌은 겨울이지만 마음은 봄과 같은 나날들을 또 보내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안 그래도 다 얼굴 좋아졌다고 다 얘기하시는 게 이게 확실히 바뀐 건 잠을 많이 자니까, 잠을 일찍 자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데이트도 자주 나가세요?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연애한 기간이 짧아가지고 지금 뭐 연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또 최근에 또 제 생일이 이렇게 또 끼고 해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제가 또 지금 이제 석사 논문을 이제 1월 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 굉장히 눈코 뜰 새 없이 또 교회가 또 이 연말이 제일 바쁘거든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 연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쁘셔가지고 그 요즘에 좀 핫한 영화인 이 서울의 봄 못 보셨겠네요. 이것도 못 볼 수가 없죠. 안 보고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아하. 열심히 또 쫓아가서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요? 저 보고 싶었는데 사실 흥미롭게도 요즘에 이제 한국 문화가 또 이렇게 좀 영국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주로 런던 근교로 해서 이 서울의 봄을 오데온이라는 이제 여기로 따지자면 멀티플렉스 오데온. 그런 체인이 네,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몇 군데만 전체는 아니고 근데 제가 사는 곳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개봉을 하지 않아서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정말 물론 뭐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특히나 영화가 각색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뭐 이름이야 뭐 예전에 그때 그 사람 였나 그 영화 때 그 박씨 그 남매들이 이제 소송을 거는 바람에 이제 영화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도 실명을 쓸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이제 다 가명 이름을 좀 바꿔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또 충실하게 이제 보여준 것도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건 지금도 뭐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권력을 쥐었던 그런 총칼로 권력을 줬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을 열심히 축복해줬던 목사님들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계시는 걸 볼 때 여전히 그게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재밌는 것과 또 씁쓸한 것 반반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 정치와 또 종교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흔히는 이제 어쨌든 정치와 종교는 어쨌든 떼어낼 수 없다. 또 이런 입장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정치랑 종교는 떼어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단 말이죠. 크게는.
근데 흥미롭게 이 정치와 종교를 떼어낼 수 없다는 주장을 보면 또 사실 꼭 보수 쪽 입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음. 이제 뭐 소위 진보 또는 뭐 개혁 이런 쪽 입장에서도 결국 사회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그 노선들은 좀 다를 수 있더라도 추구하는 방향은 어쨌든 좀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이제 좀 이쯤 되면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그냥 이 정치와 종교는 떼어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정치와 종교로 혼합해서 막 그런 어떤 위정자들을 축복해줬던 목사님들이 비판하는 것의 목소리를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정치와 종교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적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틀린 것일 뿐 결과적으로 그 어떤 정치 쪽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뭐 그렇게 또 요즘 같이 사회적으로 복잡한 시기에 크게 많이 복잡한 생각들 안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또 좀 혼란스러운 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라이트?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장로교회 목사다 보니까 특히 네. 칼빈주의 이런 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신칼빈주의라고 불리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이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될 것 같아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을 설립하기도 했고, 또 거기 또 정당에서 정치인으로 또 네덜란드 총리도 역임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분의 기조 자체가 그 신칼빈주의 자체가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그 어느 영역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없다.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라는 그 기조를 가지고 하신 건데, 여기 이제 감명받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고, 저도 이제 학부 시절에 네. 어느 이제 포항에 있는 기독교를 표방한 학교에 있을 때 학문과 신앙의 통합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네네. 카이프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현실을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정치랑 네. 종교가 엮여가지고 잘 된 경우가 잘 없었다 보니까 그쵸. 네, 말씀하신 대로 막 그런 합법적이지 못한 정권에게도 조찬 기도회 이런 걸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행태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정당이 하는 짓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기독교의 정치 참여라는 게 너무 좀 저급한, 또는 여러 가지 기대를 좀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상력이 좀 줄어들면서 우리가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정치랑 종교랑 좀 면을 끊는 게 낫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사실 뭐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지역 안에서 한정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엮여서 별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받은 기억이 없으니까 그렇죠. 더 뭔가 분리에 대한 생각들로 좀 가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표현들을 뭐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럼 뭐 어떻게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소위 말해 성경적인 정치, 뭐 성경적인 정치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또 원래 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아직 다 채 익지 못한 벼다 보니까 아직 석사 공부하고 있는 아직 수준이다 보니 막 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반제국주의 비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성경을 이렇게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관점 중에 반제국주의 비평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 텍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텍스트들이 이런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그런 텍스트다.
심지어 뭐 로마서 13장에서 보여지는 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했던 바울도 사실은 굉장히 반제국주의적인 로마 제국에 대해 반대하는 수사를 굉장히 많이 쓴다. 특히 뭐 누가복음도 그렇고 또 마가복음, 제가 오늘 딱 설교한 게 그거였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반제국주의 수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또 너무 정치적으로 갖다 붙인다. 또 그런 거 아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여전히 저는 좀 핫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신약학 내에서도 제가 이제 신약학 공부하니까 신약학 내에서도 진짜 신약의 저자들도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씨름을 했다 하는 쪽이랑 아니다, 정치를 넘어서는 뭐 초월하는 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다. 또 여전히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네, 재미있는 논란들이 있습니다. 나름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아니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몇 안 되는 구독자 재밌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정치 문제는 우리 삶의 어떤 피부와 같아가지고 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이트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면 또는 이제 조금 더 쉽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고 손댈 수 없고 뭔가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어떤 텍스트로 보는 그런 책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이제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관점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특히 신약을 보는 관점이 신학적 관점을 신약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학 안에서도 이제 신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국주의,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로마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일본도 그런 그렇죠. 좀 제국주의를 표방했던 국가죠. 그래서 나아가 미국도. 지금의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약간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제국주의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런 제국주의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서는 로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뭐 미국, 그 이전에 일본, 뭐 독일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 현실의 바탕에서 생각했을 때, 정치적 현실의 바탕에 생각했을 때 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렇죠. 그 부분들을 반제국주의적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시도와는 반대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을 이제 반제국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심지어 바울조차도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또 이제 편지들을 많이 썼으니까 그렇죠. 바울은 왜 굉장히 수다스러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성경의 저자들이 제국에게 식민지로 살았던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으로서 다 쓴 글들이다 보니 당연히 제국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 자기들이 살아간 현실의 이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제국과 싸워가는 과정을 썼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현실보다는 뭔가 영적인 텍스트로 이제 보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두 쪽 다 뭐 장단점 있고 하겠지만은 저는 서울의 봄 같은 영화가 이렇게 개봉해서 또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좀 젊은 분들도 무슨 뭐 젊다면 젊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 뭐 이렇게 할 때 20대 10대들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또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그럼 도대체 기독교인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대화들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대화들이 나올 때 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좀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X를 찾아서 X를 찾아서 오늘은 부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거는 책을 담는 게 아니고 옛날 그대로 이게 애놈들이 실시를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까 전부 이런 행사는 아닌 거예요.
X 어떤 의미인지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X를 찾은 여행을 하는데요. X,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자크 엘릴의 뒤틀려진 기독교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기독교라는 게 이미 뒤틀려졌다.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다른 의미들이 붙여져서 기독교라는 이 이름으로는 정말 이 순수한 기독교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부르지 말고 X라고 불러보자 라고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또는 역사적인 이런 의미들을 조금 뒤로 하고 좀 더 본질적인 것들을 탐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라이트님 오늘 우리가 부산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요. 무렵 라이트님이 또 부산 사람이세요. 그렇죠. 부산 사람으로서 부산하면 생각나는 거 혹은 부산에서 해운대랑 자갈치 시장 말고 이거는 꼭 해봐야 된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없는 게 또 부산의 맛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부산에서 해봐야 된다보다 네. 이거 하면 참 어려우실 거다라는 게 우리 또 유명한 게 있죠. 바로 운전입니다. 부산하면 생각나는 것은 운전 미치겠다. 제가 이제 양산으로 이사 온 지가 부산 옆에 소도시거든요. 여기로 우리 톨킨 님도 런던 근교에 소도시에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도 부산 근교 소도시에 한 10년 넘게 살다 보니 다시 부산으로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운전. 이것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은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저희가 약간 롤모델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의 자그마한 꿈이 있다면 아이에게 롤모델이 되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아이를 키우면서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자기 부모님을 자기 부모님이 롤모델이라고 하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부녀를 모실 텐데 부산에서 기쁨의 집이라는 또 기독서점이자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현호 대표님 그리고 그분의 딸 우리 파마페퍼님 이렇게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김현호 대표님은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부산의 이제 평신도 이 복음주의 운동 쪽으로는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또 기쁨지기라는 닉네임을 또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기쁨지기님으로 저희가 이제 호칭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 기쁨지기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유명하다고 했는데 그 빈방에 작은 서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저는 평생 책방에서 살아왔어요. 올해로 한 46년 정도 책을 팔면서 지내왔는데 직원으로 한 16년 정도 그리고 우리 기쁨의 집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30년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하고 평생 같이 살았고 가족으로는 어릴 때 우리 동네 친구였던 아내님하고 결혼해서 지금 이제 두 딸 다 독립해서 나가고 지금은 단 둘만 부산에서 살지요.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우리 파마페퍼님, 우리 기쁨지기님의 따님이신 우리 파마페퍼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마페퍼이고 오늘 처음으로 정한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약사이고 의약품 도매 회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는 근무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완전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래서 현타도 많이 오고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 가족은 이제 남편 1명. 네, 남편 1명과 딸 1명. 2명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2명은 아니고 1명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톨키님 첫째랑 저희 첫째랑 나이가 같은데요. 네, 그렇게 저도 소리를 많이 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 첫 번째 질문, 네, 우리 특히 파마페퍼님 이 꿈의 좀 따님으로서는 이 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거는 정말 이런 곳이고 또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이런 이유로 한번 가보시면 좋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추천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제가 아빠가 롤모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닌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톨킨님께서 날 쪼였어. 너희 아버지는 롤모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제가 되게 아빠를 많이 존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쁨의 집에 대해서 좀 제가 소개를 하자면 부산 중앙동에 있는데 부산역이랑 정말 가까워요.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이제 갈 수 있어서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도 부산에 오시면 한 번씩 들리기에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고 접근성이 정말 좋다. 그리고 일반 서점이나 대형 서점이랑은 좀 다른 그런 특별한 서점인 것 같은데요. 되게 세련된 그런 디자인이나 뭐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약간 보수동 책방 골목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보석 같은 책들을 이제 책방 골목을 찾듯이 기쁨의 집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찾기 좀 어려우시다면 기쁨지기님의 그런 조언과 그리고 약간 맞춤으로 추천도 가능하시니까 가서 이제 신앙의 스펙트럼이 어떤 스펙트럼이라도 상관없고 무슨 책을 골라야 할지 기독교 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도움을 잘 받으셔서 딱 맞춤으로 여행의 끝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들고 이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아빠랑 많이 친해지면 재밌으실 거거든요. 많은 인사이트들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직접 가보시면 좋겠지만 또 너무 멋진 분들은 페이스북으로 아빠랑 친구를 맺으시면 아빠가 책을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책들을 읽은 건 아니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늘 아빠가 하는 일에 약간 또 자녀들은 쓱 그냥 지나가게 되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나 대형 서점들 정말 뭐 깔끔하고 멋진 인테리어가 있고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 대형 서점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오히려 그런 어떤 개인적인 관계성 속에서 더 맞춤으로 이렇게 책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이런 게 참 장점인 것 같은데요. 우리 기쁨지기님께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서점 이런 어떤 운영이나 또 그냥 전반적으로도 오프라인 이런 서점의 운영들이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서점 운영이라든지 또는 이곳에서의 방향성을 가져가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씨앗 속의 사과는 몇 개쯤이나 될까요? 그 사과 속의 씨앗은 몇 개인지 세보면 금방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도대체 몇 개가 될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아름드리 그 사과나무도 커다란 과수원도 될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그 사과 안에 존재하는데 우리 기쁨의 집을 시작할 때 이 비밀을 품었어요. 우리 작은 책방에서 과연 그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과수원을 꿈꿀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올해로 30년인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오프라인 서점은 어려워요. 이제 온라인을 기회해서 하는 서점들이 그래서 좀 늘어나는 편이고 기쁨의 집은 책 유통을 중점으로 하는 마켓 서점이 아니고 사역 중심 서점을 진행해 왔고 그것을 지금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에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이제 지역 성도들과 그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교회를 돕는 문화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사회 공동체로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30년이 지난 지금쯤에는 이제 사역의 열매들이 인프라가 되어가지고 많은 마니아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이런 곳에서 일부러 책을 주문해 주기도 하고, 또 여행 삼아서 우리 기쁨의 집을 들려서 한나절 동안 같이 책 여행도 하고 같이 밖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의 집이 되어져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제 기쁨의 집은 그런 특징들을 계속 살리면서 문화사역 공간으로서 지속 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이제 지면 인터뷰나 또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것들을 좀 봤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한 무게감과 이제 소명감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제 원래 네. 어린 시절에 다니셨던 교회가 이제 대건파라고 불리는 이북에서 대건파. 이제 넘어온 목사님이 이제 설립하신 음. 오사교회라는 곳에 이제 어릴 적 다니셨고, 이제 그 교회가 또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1970년도에 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 그래서 이것을 마치 이제 약간 이제 예전 이제 일제시대 때 어떤 신사 참배랑 비슷한 약간 선상에서 이제 일개 국가에 대해서 뭔가 어떤 신앙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떤 맹세를 하는 것을 이제 거부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퇴학 조치 등등의 이제 많은 이제 그 피해들을 이제 교인들이 입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이제 뭐 퇴학 조치도 받고 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약간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박해를 받는 수준까지 간 교회의 출신이라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북한에서 또 넘어오신 목회자분이 세우신 교회에서 또 성장을 하셨으니까 뭔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또는 뭐 더 나아가면 반공주의, 또는 혹은 뭐 근본주의 등등의 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실 것 같은데, 실제 사역 내용을 보면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한 계기가 있었는지 그 점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 70년대는 이제 유신이 그 확장되어지면서 이제 그 국민 통합이나 이제 이런 것을 목적으로 이제 뭐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지 뭐 국민 교육 헌장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통솔하려고 했던 때인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신앙을 받았던 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북에서 그 내려오신 옥중성도 이신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를 신앙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뭐 당연히 그분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셨고 일장기에 대한 경례라든지 이런 거 다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오후 5시만 되면 사이렌을 불어가지고 전부 다 일하다가도 멈추고 다 국기가 있는 곳으로 경례를 하고 그랬던 때니까, 이제 그 일제시대 때는 식민지로서 그렇게 당했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서는 의구심을 가졌었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설교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른 거죠. 그때는 뭐 어떤 그 의식이 있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이니까 이제 순종하는 의미에서 지내왔었는데,
이제 그 뒤에 좀 철들면서 이제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많이 이해하고 한 10년쯤 전에 한겨레 21에서 한번 취재가 나왔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룬 적이 있었어요. 깊이 지금 이야기는 어렵지만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이제 부산에 와서 이제 제가 독립을 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었었고 이제 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러다가 만난 것이 이제 기독교 서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지성에 그 어떤 물꼬를 틀어준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그 중간쯤에 제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김세윤 박사님이 쓴 조그마한 문고판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성직자만 그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특별히 심지어는 청소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가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일에 충실하고 그 의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는 거리를 쓰는 청소부지만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내한테 깊이 와닿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근본주의 신앙 안에 있었었죠. 그러다가 책들을 보면서 점점 이제 독서의 깊이가 돼가고 이제 책을 쓴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예를 들면 존 스토트 같으면 초기 책부터 해가지고 말기 책까지 꾸준하게 읽어보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부터 영광의 무게라든지 다양한 책들도 같이 함께 보게 되고 제임스 패커의 책들도 읽고 이제 점점 이렇게 하다가 그때 제한테 가장 영향을 주신 분이 손봉호 선생님과 역사학자인 이만열 선생님 평신 들어서 그 역할을 해주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서 영향을 받으면서 제가 기윤실 운동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시야가 근본주의 신앙에서 개혁주의 신앙으로 바뀌고 이제 개혁주의 신앙에서 더 뛰어넘어져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내 자리매김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가로서 내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두 다 지금 복음주의 우파 끝쪽에 가 있는 큰 우파들인데 나는 복음주의 중립에서 왼쪽으로 한 발좀 더 가야지. 이게 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 쪽에서 극우가 아니고 우파가 정도에서 복음주의 좌파 정도로 내 위치를 갖다 설정을 하고 운동가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부산에서 NGO 운동들을 일으키는 일을 했죠. 실천해 보자 한 게 이제 한 30년 이어온 거지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책으로 정말 인생이 확장된 그런 약간 느낌을 받게 되고 또 한편으로 제가 약간 가졌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북에서 넘어온 목회자분이 설립하신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그랬던 분이 넘어오셔서 맞는 교회니까 뭔가 조금 더 보수적이고 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그런 국가주의에 대한 약간 거부 그런 차원에서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면에서 신앙적 토양을 형성해주는 곳에서 성장하시고 또 어려움 많이 겪으셨지만 그렇게 해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사전 인터뷰 때 우리 파마페퍼님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요. 아빠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좀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꿈꾸는 소년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마 기쁨지기님도 이제 예순이 훨씬 넘어서 이제 연세가 그만큼 드시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성한 딸에게 소년 같은 아빠로 보여진다는 것도 되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고, 또 그런 아빠가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는 것도, 꿈을 꾸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파마페퍼님께 이런 꿈꾸는 소년으로서의 아빠, 좀 어떤 점이 그래도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존경스러운 부분이었을까 좀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네. 저희 아빠는 제가 집에 있을 때 항상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밤마다 아빠는 항상 책을 읽고 계셨어요. 또 네. 아빠가 이때까지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문화사역에 엄청나게 헌신을 되게 많이 하신 삶을 사셨는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 뭐 90년대 이럴 때는 그런 문화사역이라는 게, 기독교 문화사역이라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가 다인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은데, 아빠는 그런 문화 활동을 다 사비를 들여서 기획을 하셨다는 거죠. 아빠한테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문제나 돈 문제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나 뭐 이런 고민을 한 적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씀은 아빠가 서점에서 사역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최근에 무슨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어떤 사역을 뭐 하고 있고 책 이야기가 책 이야기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또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 되게 항상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이제 항상 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 위주로 하시지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하시고 현실에 기반한 그런 이야기 거의 안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어릴 때는 되게 어릴 때부터 되게 그런 모습이 아빠에게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닮기 너무 어렵지만 또 되게 멋진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또 최근에는 제가 그런 가치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대화의 호응이 제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오랜만에 보면 나는 그럴 수 있죠. 현실에 살고 있으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든 대부분 이제 아빠의 모습에서 특히 존경스러웠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역하는 아빠, 일하는 아빠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자녀들은 또 일 말고 사역 말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약간 김현호 대표님, 이쁨지기님의 모습이 어땠을지 약간 궁금해요. 그러니까 딸들과 있었을 때 뭔가 잔소리하는 아빠였는지, 아니면은 성적표 받아오면은 이거를 점수라고 받아왔어. 잔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성적에 한마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좋은 성적표를 보여드렸거든요. 안 좋은 성적표를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잘했어도 엄청나게 잘했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고, 좋아는 하셨겠지만 네, 거기에 그렇게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진 않네요. 또 그 동생분이 지금 이제 제가 있는 영국에 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들어보면은 약간 동생분이 굉장히 좀 어드벤처러스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막 저희가 공부하던 포항에 가서 막 또 언니 집에서 지내면서 또 공부한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동생이 했을 때 막 밥상을 엎으면서 어디 집 밖에 나가가지고 공부를 하겠다고. 동생한테 언성 높인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동생한테 언성 높인 거 본 적이 있어요? 혼날만해. 들으면 안 되는데. 예전에 그랬던.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어떤 아빠인 것 같아요. 딸들에게 집에서는 좀 어떤 아빠, 책 읽는 아빠는 아까 이야기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좀. 저희의 삶에 대해서는 항상 지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대학을 2번 다녔거든요. 지금 약사가 되려고 약대를 한 번 더 갔어요. 졸업하고 나서. 그런데도 사실 학비가 더 들고 생활비 더 들고 그럴 수 있는데 절대 반대 안 하셨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부산에 있는 학교도 한 군데 붙었었는데 집에서 다녔으면은 이제 많이 저렴하게 지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냥 서울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서울 가게 해주셨고,
그래도 뭐 음. 저도 전데 저희 동생은 더 이제 방황 아닌 방황을 엄청 많이 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91년생인데 30 음. 넘도록 그쵸. 계속 공부한다 하면서 이제 떠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걸 다 그래도 한 번씩 이제 아빠의 생각에 대해서 뭐 말씀도 하시지만 저희의 의견 항상 지지해 주시고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빠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니까 저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이 그렇게 압박 안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쁨지기님? 아, 네. 이런 아빠로서 집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한 그런 부분들 혹은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그 준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 유치원 무렵까지 제가 이제 서점에서 직원으로서 경험을 쌓고 있었던 때지요. 그래서 음. 이제 내가 이제 늘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에게 책을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주은이 동생은 좀 많이 일찍부터 그 지 생각을 많이 이제 가지고 지기를 가려고 했던 거고, 주은이 같은 경우는 좀 대부분이 순종적이어서 이제 사춘기 때보다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철들어 가지고 이제 반항을 했었던 거고, 우리 둘째는 좀 일찍 반항을 했죠.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있어요. 좀 울타리를 갖다가 크게 쳐줘야지 하는 음. 마음이었었고, 음. 그리고 나는 젊은 날 적어도 20대 때는 저항하고 불온한 청년들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딸들도 자기가 음. 하고 싶은 일을 눈치 보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설득해서라도 해보고, 어, 저도 어렸을 때 제 청년 때 제 20대 때는 교회에서 출교를 당해 본 적이 있어요. 음. 예, 청년으로서 교회의 비리나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침묵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항하고 하다가 너 우리 교회 음. 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 그 당회장님께서 이제 저를 출교를 시켰던 적도 아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내가 성품은 되게 온유한 편이긴 하지만 어떤 음. 부분에서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우리 딸들도 청년 시기에는 정말 그 희망과 도전의 아이콘이니까 어, 음. 그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그거 음.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 불온한 음. 상상력도 충분히 해봐라. 예, 음. 이제 그거 제가 가지고 있는 들 생각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큰 바운더리에서 해줄 수 있는 딸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음. 아빠는 아니지만 아빠가 할 수 없는 이제 아빠가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서 내가 받을 수 없었던 것들이지만 그래서 내가 좋은 아빠 노릇은 하기 참 어려웠지만 내가 책을 보면서 아니면 좋은 스승들을 만나면서 우리 딸들에게도 음. 예, 그런 의미에서 좋은 스승들과 연결한다고 한다면 음. 자기 길은 충분히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음. 그것이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허마페퍼님이 어떤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신 지는 좀 됐죠. 그리고 교회를 중간중간에 안 다니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거쳤는데 좀 여전히 그 저번에 사전 인터뷰 때 여쭤봤을 때도 그 약 10여 년 전에 가졌던 회의감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해소가 안 된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디에서 출발된 회의감인지 또 만약 그 뒤에 또 더해진 어떤 이유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에서 신앙에 좀 회의를 갖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좀 한동대 다닐 때는 찬양팀 열심히 하면서 찬양팀 멤버들 위주로 교류하고 항상 서로 삶 나누고 축복하고 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로 삶을 뭐 응원하고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다는 것은 또 좋은 점이 어떤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너무
학교의 그런 기조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 대한 약간의 핍박 이런 것들을 이제 졸업할 쯤에 봤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다 사랑하지 못할까? 그때는 항상 한동에서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서로. 그런데 모든 구성원을 다 사랑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좀 느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또 애기였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그러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교회를 정착하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을 좀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그 사회 부조리함이 내가 그렇게 많이 부조리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나는 좋아하기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 좀 느꼈던 것 같고요. 또 내가 정의롭거나 올바른 사람이 아니고 공의롭고 이제 정의로운 이런 것들을 추구는 하였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나는 그런 것들을 과연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저에 대한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오히려 그런 정의나 공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친구가 되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본질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같다.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팬데믹을 지나면서 좀 다른 상황을 이제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또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그 사이에 또 결혼도 했고 또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주일학교라고 하죠.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이제 현재 상황에 있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좀 계속 예전에 꿈을 꾸는 소년 같은 아빠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저 너무 요즘 삶이 버겁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애 키우는 게 힘들고 또 들어가는 음. 돈이 너무 많고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또 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왜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가 되는지 알 것 같고 제가 학교를 좀 오래 다녔어요. 30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까지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되게 소문이라고 생각했고 특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름 그런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 나름 고민하면서 살면서 돈에 대한 건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젠 180도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금전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을 대부분의 시간 그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했던 생각들이 다 공허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10년 전에 저에 대해서 자꾸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가 예전에 부끄러웠군요. 그랬구나 싶기도 한데 지금은 저는 그때 그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저는 저희 평화로운 하루가 지금 좀 더 중요한 사람이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이 이제 많아져서 아이들도 있고 뭐 가정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빠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저희 동생이랑 제가 이제 수입을 가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엄청나게 뒷바라지를 많이 하신 건데 그렇게 저희 딸 둘 키우시면서 집 장만이나 노후 대비나 이런 것들보다 이제 신앙인으로서 가지게 된 꿈을 먼저 추구하신다는 게 사실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못할 것 같은데 또 아빠가 그런 아빠라서 또 너무 좋은 거죠. 순수한 열정이라는 게 존재를 하구나 세상에. 그리고 나도 사실 예전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언젠가는 또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빠가 그래서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롤 모델인 것 같고 또 저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 더 뭐 여유가 생기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아까 전에 앞쪽에서 우리 페퍼님께서 아빠가 현실 고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이렇게 두 딸을 이렇게 뒷발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데에는 당연히 이렇게 하늘에 둥둥 떠서 살 수만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 삶의 현실과, 그리고 또 내가 꿈꾸는 소년의 그 꿈과 그 사이에서 혹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음. 예, 그 얘기를 듣고 싶네요. 예, 아마 이제 준이의 고민은 이제 그냥 아무 책임 없이 지내다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빨리 낳았죠. 빨리 낳아서 두 아이를 키우는데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충분히 그런 부분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준이한테 먼저 한번 준이 한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 아빠가 주고 싶은 마음은 그 어쨌든 간에 이 자본주의 그 수도권에서 자본주의 한가운데 살고 자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심플 라이프예요. 미니멀 라이프예요. 가장 작은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한 7년, 8년 전까지도 저는 2,500만 원 전세로 계속 살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했죠. 예. 이제 지금은 준이는 아빠보다 더 부자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돈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이 벌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늘 품고 있었던 예, 말은, 소유는 적으나 존재는 넉넉하게. 이 문장을 늘 제가 한 50년 동안 지니고 있는 제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소유보다 존재의 풍부함을 가지고 살 때에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부는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어야 그 내가 좀 더 넉넉하게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고 내 가족들도 잘 섬길 수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만 바로 선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존심 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실 거라고 나는 믿고 있고 내 평생의 경험들이 그런 것들이지요. 글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 기독교 시민사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했던 이런 결과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열매들이 있는 것 보면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딸에게도 그 부분이 좀 잘 인지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동지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그런 뭐 에크하르트 이런 책은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저희 같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책도 너무 재밌고 또 뭐 혹시나 이렇게 따님에게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책을 읽으면 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책이 있다면 혹시 어떤 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3, 4개월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선율 출판사에서 나온 김주련 작가가 안녕 안녕 이런 책이 있어요. 되게 쉽게 들리네요. 예, 그림책으로 그 안녕을 전하는 그런 책이에요. 예, 그림책 묵상집이죠. 예. 이 책 한번 추천해 주고 싶고 요즘에 이제 그림책 동아리들 많이 생기고 어른들도 그림책 많이 읽어요. 아이들과 같이 읽고 하는데 이 책 읽으면서 본인도 좀 안녕했으면 좋겠고 우리 예하나 도아에게 이 책을 좀 읽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마틴 슐레스키라고 하는 그 독일의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유명한 장인이 있어요. 예, 루터교 신자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꼭 좀 읽어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분은
그 바이올린을 제작할 때 가뭄비 나무 약 2,000m 내지 3,000m 고도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 중에서 바이올린을 제작하기에 알맞는 나무를 찾아가지고 망치 하나를 들고 10,000그루의 나무를 토닥토닥 두드리면 그 중에 소리가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발견해요. 그 나무를 채취해 가지고 와서 그 소리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이제 그 나무를 켜서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스토리 그리고 영성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책 하나 추천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쯤 더 한다면 최근에 만난 책인데 처방전 없음이라는 책이에요. 그 홍종원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쓴 책인데 이 청년 의사가 작은 동네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건강을 찾아서 그 마을 그 사랑방 건강의 집을 시작해요. 그곳에서 고독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동생으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스토리가 담긴 아주 젊은 의사의 이야기인데 이 책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으네요. 와,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또 페퍼님의 또 이야기도 그리고 우리 기쁨지기님의 이야기도 우리 참 깊은 이야기, 넓은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이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마칠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X는 무엇인가? 우리 기쁨지기님에게 그리고 우리 파머 페퍼님에게 이 X,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이긴 한데 그냥 나에게 있어서 과연 그것, 정말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혹시 먼저 페퍼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저에게 있어서는 X란 약자와의 연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월호 가족들을 비롯해서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불평등이 심해진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보편적인 기독교인의 잣대에서 좀 정죄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르다게 얘기하자면 그런 게 다 제가 생각하는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그들을 위에 올라서서 베풀거나 가르치거나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의 슬픔과 함께하고 차별에 공감하고 뭐 방법을 같이 찾거나 하는 그런 연대가 저는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서 이제 한 7, 8년 전에 떠돌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생각마저 지금 없어졌다고 좀 말할 수 있고 나의 삶의 안이 많이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생각해보자면 그런 게 좀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일단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미래에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한번 다짐하는 의미로 X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쁨지기님은 어떻습니까? 지난 그 한글날 연휴 때 제가 그 창녕 우포늪 에서 그 우리 그 스페셜 독서 캠프를 했어요. 스페셜 독서 캠프 때 이야기 손님으로 그 구미정 박사님을 초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신학자인데 같이 공부하면서 1박 2일을
보냈었는데 그때 주제가 십자가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를 꿈꾸는 사람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독서 캠프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만주 북간도 서간도 지역에서 1910년에서 30년 오간에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여러 군데가 생겼는데 그 공동체들이 어떤 복음을 받았고 그들이 받은 복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냈는가 이제 그런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김야견 선생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윤동주 시인의 외할아버지지요. 이제 자기 그 가족들과 가문들을 다 데리고 그 일본의 그 압제를 넘어서 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이제 북간도의 저기 황무지를 개척을 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땅을 이제 개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선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조건이 그래요. 당신에게 이 땅을 무상으로 준다. 그러나 이 땅을 경작해 가지고 수익이 날 때에 3등분을 해라. 한 등분은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데 명동학교에 기부하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독립운동을 이 북한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독립운동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나머지 3분의 1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땅을 준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죠. 예. 이제 그때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분들이 이제 경성에서 이제 와가지고 교감으로 불림 받으셨던 갑자기 이름 생각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밤새워서 토론해요. 더 이상 우리 조선에게 유교나 유학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다. 복음만이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난상 토론을 하죠. 나중에 김야견 선생님 유학자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설득을 당하죠. 그리고 그 북간도 지역에 와 있던 족장들을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는 이 복음을 우리 마을에 가지고 와서 이 복음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에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하고 집단적으로 그 촌에 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김자진 장군들이 다 그곳에서 후원을 받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계속하지요. 예, 그 가운데 뭐 문익환이라든지 이런 윤동주라든지 정몽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거기에서 다 자라고 그러면서 그런 역할들이 북간도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에 이식이 되어요. 저는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할 때에 지역적인 울타리 안에 갇혀진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바실레아가 실현되어지는 북간도 처음 공동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자기의 복음이라는 게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숨쉬는 모든 그 공동체와 그다음에 국가 전체까지도 생각하는 발흥 지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이기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이런 우리 선배들은 일찍 처음 복음 받을 때부터 이런 관점으로 정확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분들의 뒤를 따라서 이 한반도에 그런 십자가에 기초한 바실레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다.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와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 가치가 흐르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데 우리가 게으름 없이 지속해 갔으면 좋겠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시민사회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교양이 있는 기독시민운동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라이트님, 여기서 바실레이아라는 이제 단어가 바실레이아 투 거듭해서 데우. 네. 어떤 의미일까요? 나라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사실 다스림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 말씀을 들으면서 네. 우리 페퍼님은 약자와의 연대, 근데 기쁨지기님은 이제 전체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참 뭐랄까 우리 눈 속에 또는 생각 속에 머릿속에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만들어가는 울타리를 넘는, 너무나 작고 조그마한 것들 때문에 싸우는 이것보다는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제시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바실레이아. 네, 저희도 맨날 하는 말인데 참. 저는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반대로 사실 저희 공통 질문에 한국교회 X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오히려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에 반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약자들과 연대하고 함께 손잡고 그 자리에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다른 자리에 서서 손가락질하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고, 그런 울타리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이게 전체를 보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복음인가,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인가,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미 이야기가 이제 많이 길어져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기쁨지기님께 좀 여쭙고 싶었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좀 끝을 맺을까 하는데요. 뭐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저의 작은 꿈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롤모델이 되는 그런 아빠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우리 여기 라이트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끼리도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과연 그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롤 모델인가?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이 저희 이제 같이 하는 동료들이었어요. 그래서 루이스와 라이트에게 당신들의 아버지는 롤 모델인가? 나의 아버지는 아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도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되고 다 아빠가 됐고. 그런데 그런 롤모델이 되는 아버지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롤모델이 되고 싶은 아빠가 되어버린 저희와 같은 친구들에게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책이 있다면 김현 대표님 어떤 책이 있을까요? 예, 두 가지 정도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데, 네. 어제까지 그 2주간 동안 부산에서는 일상생활 사역 주간을 보냈어요. 일상을 거룩한 시간으로.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도 하고 했는데, 일상사역연구소의 지성근 소장이 최근에 쓴 책 중에 새로운 일상신학이 온다라고 하는 책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이제 이 책은 우리 그 신자들이 일상을 어떻게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 건가, 어떻게 거룩한 것들을 일상화시킬 건가에 대해서 좋은 도전을 주는 책이에요. 이 책 소개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 쓴 책 중에 그 문해출판사에서 펴낸 책 중에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레이첼 나오미는 유대계의 그 여자 의사인데, 이 책에 보면 레치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저는 그 독서 캠프나 이제 독서 모임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인사할 때 레치함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제 히브리 말로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뿐만 아니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삶일지라도 삶은 여전히 거룩하고 서로를 축복해야 된다. 당신은 그런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레치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 있어요. 이 책에 이제 이 레치함을 가르쳐 주는 할아버지의 기도에 보면 외할아버지가 저기 히브리 납비인데 자기 6살 손녀에게 손녀와 같이 이런 히브리 전통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만들어 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레이첼에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죠. 너 여기에 컵을 하나 주면서 흙을 담아가지고 컵을 하나 줘요. 주면서 너 여기다가 물을 부어. 매일 물을 주면 큰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매일 빠지지 않고 주는데 한 주가 지나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2주가 지나도 거의 반응이 없어요. 거의 20일쯤 되고 나니까 이 손녀가 막 정말 그 감동을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달려오죠. 할아버지 여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감탄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으면서 일상을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그 6살 손녀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 때.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건배도 하면서 건배할 때에 레치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 보면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자유로운 사람, 꿈꾸는 사람, 희망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지를 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지혜가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 같이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으네요. 아, 너무 좋은 책들 추천 감사합니다. 약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하마페퍼님에게도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커다란 것들을 이루면서 그리고 커다란 변화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제 일상에서 작은 싹을 틔우고 그다음에 일상을 거룩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전 인터뷰 때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본인이 하시는 작업들에 대해서 뭔가 커다란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나요. 그래서 그런 말씀과 좀 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인터뷰는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2분께 또 뭐 오늘 좀 적지 않은 시간 저희랑 함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셨는데 뭐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우리 먼저 기쁨지기님부터.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된 데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흔한 게 아니죠. 저도 이제 CBS나 극동방송을 오랫동안 이제 책 이야기는 많이 해보긴 했지만 제 개인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낯설기는 했지만 잘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이끌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누군가의 어떤 생각이나 삶을 이렇게 끄집어내 주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마페퍼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아빠랑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저는 이제 딸의 입장에서 되게 예, 약간 뭐라고 해야지? 보통 잘 안 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아시겠지만. 오그라드는 순간이죠. 네. 약간 오그라들기도 하고 아빠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거든요. 오늘 만날 때까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아빠 그냥 연락 받았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지 전혀 오간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했는데 또 제가 신앙이 어떤 식으로 회의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아빠한테 엄마한테 하면 이제 큰일 날 소리고 항상 아빠랑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또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굳이 하고 싶지 않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아빠가 바운더리를 넓게 이제 넓혀주셔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사실 되게 많이 존경하거든요. 어릴 때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저희 잘 키워주시고 저희 자라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런 항상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저에게 롤모델로 이제 아빠가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지금은 당장은 이제 네 대출 이자라던가 아니면 주식에 넣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네 이런 계속 그런 걸 검색하면서 사는 삶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가졌던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 좀 더 발전시키면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아빠 나이 때는 나도 또 좀 저희 아이들이 봤을 때 또 만약에 손녀 손자가 있다면 그 아이들 봤을 때 되게 멋지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이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름 추억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빠랑 예,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결국 계속 바라보다 보면 또 닮게 되니까요. 그렇죠? 또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또 다시 광안리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산책하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 또 힘든 이야기, 또는 힘이 되는 이야기들 나누시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부산 오면 부산 밀면 사드릴게요. 오세요. 부산에 있는 작은 동네 책방으로의 여행을 마치면서 결핍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도 다 마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부산으로 왔던 기쁨지기님이 자신의 결핍에 지지 않고 계속 꿈을 꿨던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의 최선을 다해온 것. 어쩌면 자녀인 파마페퍼님이 때로는 현실적이지 못했던 아빠지만 존경스럽다고 느낀 것이 그 점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건 파마페퍼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어떠한 형태든 자신의 결핍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죠. 저는 톨킨이었습니다. 다들 다음 방송까지 유쾌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의